한민족 두 나라, 여기는 한반도, 우리 치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일본에게서 광복을 했을까? 대금이. 1945년 8월 15일.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대금인. 완전 통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 통일해야지 좋으니까. 이득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이득인데? 노동력도 더 증가할 수 있고, 자원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서연이. 나는 통일이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쁜 것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점? 그냥 민주주의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건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본적으로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일단 여행에 관한 제약도 없어지고 북한 쪽에 있는 지하 강물들 같은 거나 아니면 관광지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까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 관련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 만약 이해는, 통, 어, 만약 통일, 만약 통일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서연이. 음, 평양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 대금이. 나도 평양 가가지고 평양냉면. 나, 나는 한번 땅으로 유럽이나 그쪽을 보고 싶어. 왜냐하면 맨날 비행기 타고 배 타는 게 지겨웠거든.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최한이가 한 부분들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서연이 아니다. 매금이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물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또 다른 뜻은 어떤 의미가 있어?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예. 분단. 분단이 되었나라는 의미와 같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과 해방의 역사와 뭐의 역사가 같다고? 분단의 역사가 같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병술국시. 경술국지 나라를 빼앗겼어. 그러다가 청, 35년 몇 개월, 35년 1945년 기간으로 치면 35년 몇 개월이고, 그래서 그 횟수로 치면 36년, 횟수로 치면 36년.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15일. 우리를 광복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방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름은 광복절인데 이 광복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미국이 폭탄 일본 원작 터뜨렸어요. 포탄을 미국이 도망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두 도시에 원자폭탄,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항복선언을 했던 그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갖고 있던 식민지 나라들이 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을 이른바 무장해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어떤 그러한 명목으로 북쪽에는 누가 오고 소련. 소련, 일본군이 오고 북쪽, 남쪽에 남쪽 미국군 미군이 와서 이른바 그때 생겨난 게 38. 38선. 자, 왜 이름이 38선이야?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어서요.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왜 하필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했을까? 우리나라 중간 위도라서요. 반띵. 우리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편이야. 그래서 그 남부까지 합하면은 약간 넉 잡아서 위도 33에서 43 정도 된대요.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자갖고 그은 거야. 지도 이렇게 보고서 자갖고 이렇게 찍 그은 거야. 이 정도면 되겠죠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기도 했지만 38선이 나뉘어진 그런 분단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조선인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이라는 나라야. 사실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보다 먼저 세운 나라는 남쪽이. 북한,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1948년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그러는데 9월 9일 날 세웠어. 이거보다 더 먼저 남한은 미군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지배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시기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몇 년이 됐냐면 1948년 48년 8월 15일 날 된 거예요. 우리에게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광복절의 의미가 있어. 또 하나는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는 의미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해가? 네. 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른다? 건국절. 건국절이야, 건국절. 건국절은 나라를 건설한 날. 건국절이라고 불러. 그런데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 왜? 건국절은 나라가 없다가 다시 세운 거. 그걸 건국했다고 그러잖아. 나라를 다시 세운 거. 근데 우리는 나라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뭐 한 거다? 되찾은 거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거다. 광복. 다시 되찾은 거다. 빚을 되찾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건국한 게 아니다라고 해야 돼. 아니, 굳이 건국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1919년에 3.1 독립만세 있었던 거 알아? 네.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상하 임시정부.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겼는데 상하이 중국에서 정부를 수립해서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다는 거야, 이때. 1919년에. 그래서 1948년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승만을 좋아하는 보통 우파라고 그러는데 우파 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 일본과 맞서 싸워서 어떤 상하이 임시정부를 우리는 시작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건국절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남한 북한 불러. 왜 남한 북한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남쪽 한국, 북쪽 한국. 그렇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남쪽이라는 뜻이 남한. 원래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 대한민국의 남쪽이라서 남한이라고 부르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쪽. 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북쪽.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영토가 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까? 한반도 영토가 전부 대한민국이고 그쪽은 북쪽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즉, 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인정이 안 해? 안 아니에요. 한다는 거야. 거기도 다 우리 땅, 대한민국인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실질적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우리 땅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남한 북한이라는 말에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을 북한이라 해 안 해? 안 안 해요. 하겠죠. 안 해. 북한은 우리를 남한이라고도 안 해. 북한은 자기들을 뭐라 불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조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 걔들 그 사람들은 괴뢰? 남조선. 괴뢰? 남조선. 조선. 이거 똑같은 의미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북쪽이라고 자기들. 남조선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남쪽. 즉,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한반도에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남쪽에는 실질적인 힘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반란 집단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땅 하나 두고 정부가 사실은 몇 개? 두 두 개. 개가 있는 네.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현이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서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서현이는요, 몸무게가 뭐 30kg으로 날씬해요. 그런데 최한이는요, 키가 150cm로 뚱뚱해요. 음? 근데 이렇게 150cm 맞았다. 여기서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몸무게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최하위도 뭘 얘기해야 되는데? 몸무게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몸무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뭘 얘기하더라? 키를 얘기하더라. 그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뭐 소연이가 나 수학 100점이야. 나 수학 뭐 100점이 아니야. 90점이야. 응? 그런데 최하위 너는 영어 85점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해. 물음표?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 사실은 자기 서현이가 더 똑똑한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최한이가 보니까 최한이가 수학은, 뭐야, 100점이, 그리고 서현이가 나 수학 90점인데, 영어는, 뭐, 80점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누가 더 똑똑한 거야? 최한이. 최완이요. 근데, 최한이가 수학 90점에, 너 영어 85점이니까 내가 똑똑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왜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느냐? 북한도 뭐야? 민주주의.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야. 자기들 주장.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경제체제.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야, 정치. 그래서 정치는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전제주의라는 게 있어, 전제주의. 또는 독재. 이런 건 정치에 관한 문제. 공화정 이런 건 정치에 관한 문제. 즉, 국가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 개인. 국민이. 이가 갖고 있는. 근데 전제주의, 독재는 국가 권력을 개인. 왕이나 독재자가 갖고 있어. 개인이 갖고 있어. 그런 부분이 정치도. 또 민주주의 국가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해. 그 사람들이 투표해갖고 지금 누굴 뽑은 거야? 김일성을 뽑고 김정일을 뽑고 김정을 뽑은 거야. 형식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누가 대금이한테 대금아, 너 지금 공부하고 싶지? 네가 원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대금이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있어. 대금이 목에다 칼을 겨누고 야, 너 공부하고 싶잖아. 이 칼 찌르면 쑥 들어가고 피가 팍 솟을 텐데. 야, 대금아, 너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대금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봐, 난 너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했어. 이거 자유로운 의사 존중한 거니까. 어?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투표를 하라고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안 뽑으면 안 되게 해놓고 맨날 언론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 최고, 최고라고 만 하면서 누구 뽑을래 했더니 김정은이었더니 이봐, 난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의심하는 거고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인기가 좋아 안 좋아? 저, 인기 엄청 좋아.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인기 좋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사상?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뇌당해서. 그리고 세상에 남자가 최한이밖에 없다고 보여주고 맨날 최한이 최고, 최한이 최고, 최한이 최고인데 남자도 최한이밖에 없어. 그럼 거기 있는 반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최한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근데 만약에 최한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금이도 보여주고 상하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여러 보여주면 과연 최한이 최고라고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뭐긴 뭐다?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 다만 이 경제체가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비해서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 여기는 공산주의 계획경제 국가. 공산주의 계획경제 국가. 북한.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북한은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산을, 그렇지. 국가가 소유해. 남한은 개인이 어, 소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이걸 사유재산, 사유재산. 그리고 남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땅이나 이런 게 다 국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다르고, 그래서 남한은 개인의 뭐에 따라서, 기량. 에 따라서 분배, 분배를 받아. 그래서 결국은 능력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더 조금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심해져? 빈부격차. 빈부격차, 불평등이 심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엄청 잘 살아. 뭐 손흥민 뭐 한 시간 일하는데 한 시간 일하고도 1억씩 받아. 근데 저기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런 데는 사람 한 시간 일하면 10,000원 받아. 그 10,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얼마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천 배, 수만 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주산 이런 부분. 그래서 최한이가 커피숍, 대금이가 커피숍, 서현이 커피숍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할 수 할 수 있어. 있어요. 근데 그다가 경쟁하다가 대금이 커피숍 잘 되면 최한이 서현이 커피숍 안 되면 최한이 서현이 커피숍 망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책임도 누가 지는 거야? 최한이 개인이요. 개인이 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란 말이야.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계획해. 그래서 최한이 너는 커피숍 해라. 대금이 나도 커피숍 할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커피숍 하지 마. 너 피자 가게 해. 서현이가 나도 커피숍 하고 싶은데 야 너는 여기 커피숍하고 피자 가게 했으니까 너는 치킨집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국가가 계획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진 않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뭐하지 않도록 크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통일되었을 때 정치 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것들이 고민이긴 해. 그런데 정치인 같은 경우 보통 아까 투표한다고 그랬지. 사실은 음, 1945년 분단된 이후에 같이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총선거를 실시 못한 이유가 뭐냐? 누가 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아?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만? 남한 인구가 훨씬 많아. 지금 현재 북한은 약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국은 현재 얼마? 약 5천만 명 된다고. 투표할 때 1인 1표야. 그럼 누가 이길까? 2,600만 원, 5천만 원 대결하면. 5천만 명. 5천만 명 남한 이기니까 북한은 그냥 투표하자라고 하겠어? 아니, 근데 문제는 남한도 표가 쪼개질 거 아니에요. 남한도 표가 쪼개지는데 쪼개진다 하더라도 이 표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근데 해방된 이후에는 사실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렇게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그때도 남한 인구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선거에서 하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래서 뭐 반대 떴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현재 문제가 경제력이 남북의 경제력이 수십 배 차이가 너무 차이 나요.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집하고 부잣집하고 합하면 누구 편으로 될 가능성이 클까? 부잣집. 됐지. 부잣집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통일에 대해 통일하자고 말은 하지만 멈칫멈칫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면 뭐가 되기 때문에 무수동. 통일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그냥 남한으로 흡수돼 가지고 북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그러면 2등 국민, 차별받는 2등, 남한 사람들은 1등 국민, 자기들은 2등 국민 될 거다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통일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협상에 의해서 과연 대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과연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 건가? 아니면 북한한테 야, 너 우리 말 들어. 남한 말 들어. 라고 하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통일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통일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대륙 국가가 즉 지금은 우리가 국가. 지금 우리가 반도라고 해서 대륙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아까 최한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아, 헐, 지금 뭐지? 자,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대륙하고 붙어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대륙하고 붙어 있어 갖고 이렇게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오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휴전선, 지금 휴전선이야. 휴전선으로 이렇게 분단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섬이나 마찬가지. 다른 나라 가려면 우리나라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이 섬나라 일본은 다른 나라 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아. 다른 나라 가려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섬 아닌 섬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북한과 통일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섬이 아니라 반도 국가로서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른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어. 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빨간색 선도 있고 여기 뭐 검정색 파란색 선이 있는데 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데 요게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만 연결하면 돼. 여기 부산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우리가 여기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면은 너무 사실은 오래 걸려. 한 10일 이상 걸려. 기차 타고 가는데. 최한이가 아까 뭐 비행기하고 배 타고 가는데 지루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최한이가 기차에서 자동차 타고 가면 이걸 지루하지 않다고 여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그럼 더 유리한 건 뭐냐? 화물 운송. 배로 우리나라는 배나 비행기로 화물 운송하고 있는데 배나 비행기로 화물 운송하면 비행기로 운송하면 빨리 가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 배로 운반하면 값은 싼데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 기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 기한은 배보다 짧고 가격은 비행기보다 뭐하고 싸고
그래서 이런 화물 운송이나 이런 거에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취하이처럼 여행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직접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륙가로의 연결. 그러면서 이른바 물류망. 물류망은 물건을 이동하는 거 물류망. 물류망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냐. 또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뭐 자본, 들, 기술이 만나서 기술력. 더 큰 경제력 향상, 경제력 향상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북한의 자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또는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물론 요즘에 한민족 얘기하면 사실은 좀 안 돼. 왜? 이제 다문화도 많고, 우리나라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어. 국가가 바뀌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이민이나 이런 걸 받자는 그런 움직임이 커, 사실. 더 이상 우리가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얘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남북이 민족적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더 확보할 거다. 자, 시장 확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천만 시장이야. 근데 아까 2,600만 합하면 약 7,600만 명의 시장이다. 플러스 북한 위에 중국, 연변이나 조선 쪽 그런 쪽 있거든. 그 사람들도 우리말 써. 그 사람들하고 합하면 1억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져. 자, 1억 이상이 왜 중요하냐? 영화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도 1억 이상이 모이면 다른 나라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사고 팔고 있대. 일본이 물론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본도 인구가 1억 이상 넘으면서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확대가 가능해진다라는 점들을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 그러려고 군대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군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언제 전쟁 날지 몰라 불안해. 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봤어? 코리아 아니요. 디스카운트가 뭐야? 깎다. 깎다 할인해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요즘 우리가 주식시장, 코스피 주식시장이나 코스닥 주식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그 주식시장의 가치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 다른 나라보다 한 2, 30%가 낮아. 그럼 2, 30% 낮은 이유가 뭐냐?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통일되면 더 이상 그런 불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 군대도 아마 지금 우리가 징병제. 자, 징병제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무조건 끌고 가서 군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징병제를 앞으로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뭐로 바뀌어? 모병제. 야, 군대 올 사람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모병제 한다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어 싶은데 군대에 가면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남북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분들, 북한 관광,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일되면 좋다. 장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통일의 뭐 단점.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을 지원하는데 큰 돈이 도움, 너무 많이 들어요. 어, 북한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의료 수준, 교육 수준 다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다 우리 누가 되냐는 얘기. 쉽게 말해서 대금이가 가난해. 서현이는 부자야. 그럼 둘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소연이가 넌 계속 가난하게 살아, 난 부자로 살 테니까 이럴 수 있어? 아니, 태금이 또 결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배를 유지하려면 태금이 돈 없으니까 내가 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 배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돈이 든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다. 또는 사회 혼란. 아무래도 서로 달리 살아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어. 서로 달리 살았던 사람이 합쳐서 살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클 수밖에 없어. 언어, 뭐 교육적인 다 하나하나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한 대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공산주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걱정해요. 북한 사람도. 북한 사람은 2등 국민도 전락. 자기들 이등급 전락하고 자기들이 뭐야? 박탈감, 자괴감이 될 것 같아. 왜?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살았을 때는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 살아요. 푸세식 화장실. 집에서 한참 걸어나서 한 20m 떨어진 곳에 그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구멍 뚫린 거 쭈구리 앉아 볼일 보고 했단 말이에요. 촛불 켜두고 밤에는 촛불 켜두고 가면서. 근데 쌤이 그걸 보면서 불편하다, 더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안 했어요. 한 했어요. 번도 안 했어. 왜? 학교 예전에 다 화장실, 그렇게 쓰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친구네 집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그게 부끄럽고, 뭐 한 거, 불편한 거,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 근데 선생님이 그러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 처음으로 화장실, 뭐 수제식 변기 화장실 앉았어. 어? 그리고 뭐 화장지를 처음 썼어. 그전에는 신문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뒤처리 했거든? 화장지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처음. 오히려 막 어색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재래식 화장실인데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야지. 종이로 뭐 뒤쳐가다 못해. 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선생님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가면 저 사람들 불쌍하다, 안타깝다 막 이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 사는 게 선생님 뭐 여름만 할 때 사는 거하고 똑같았던 거야.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뭐 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 불쌍하다, 가난하다 생각 안 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으면, 부자가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뭐 비교될 거 아니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도 탈북민들 있지. 탈북민들이 처음에 남아오면 너무 좋아. 왜? 뜨거운 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지. 칼라 텔레비전 다 있지. 냉장고 있지. 그 정도면 북한에서 중상, 잘 사는 수준. 근데 우리나라 와갖고 북한 사람들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너무 슬퍼지고 너무 후회한다. 왜? 북한 사람들이 오면 돈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 한 13평형 정도 집에 살아. 남들은 30몇 평, 40몇 평 이런 데 사는 자기는 14평에 사니까 어떻게 느껴져? 가난도 느껴져. 또 자기는 텔레비전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이 정도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야. 근데 다른 집들은 텔레비전 보면 벽걸이 TV 갖고 막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 막 갖고 가요. 그런 걸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과연 남한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살다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뭐 할까? 행복할까? 라는 점에서 의문을 품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좋은 이웃 좋은 이웃 국가. 국가로.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웃 국가로는 남북이 통일하지 말자. 힘들지 않냐. 다만 좋은 이웃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 좋은 이웃으로 살아서 전쟁 같은 것만 하지 말기로, 평화협정만 맺고, 무기 감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지, 하나로 통일하려면 힘들지 않냐. 북한 너도 불안하지 않냐. 좋은 이웃으로만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또 다른 통일 반대 논자예요. 통일을 반대하는 그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이유가. 아니면 지금처럼 냉전을 유지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통일도 대등하게 통일하자는 사람이 있고 아예 북한 너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널 받아줄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일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통일을 얘기하는 방식은 제각 사람마다 뭐해? 달라. 달라요. 반대로 통일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또 달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의 통일을 바라는가? 통일을 바라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남북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누구야? 대금이? 네, 음, 하면 돼요? 음, 하면 돼요? 하라고 대금. 네. 너희 만약 통일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재환이. 나는 통일한다 하면은 평화 통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전쟁을 해서 통일하려면은 우리도 이제 피해가 많이 될 테고,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제일 손해는 적게 되지만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은 평화 통일이 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 음, 서연이. 나도 재금이. 채완이처럼 평화통일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싸워가지고 통일을 하면은 모두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통일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이 나은 것 같아. 나도 너희들처럼 평화토이 나을 것 같아. 평화롭게 이사는 게 최고니까. 두 번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도와준 국가들 있잖아. 그 국가들은 오히려 왜 도와줬을 것 같아? 채환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들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니까 뭔가 그런 조약이나 그런 걸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국가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자기 국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 제각각 달라더라도 자기네 국가 이득을 위해서 참전을 했겠지. 서현이. 나는 자기네 나라도 언젠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미리 도와주고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약간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외에도 뭐 조야 같은 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로 어, 다시 국가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 약간. 끝났어요. 네, 대금이 수고 많았습니다. 책으로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58쪽에 나옵니다. 58쪽에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특별히 이제 돕는 형태가 전투병력, 군인을 직접 파견한 나라가 몇 개? 16개국. 개국의 군인을 직접 파견해갖고 그 나라 군인들이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와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실제. 이게 16개국. 그 다음에 싸우는 군인을 안 보내고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지원만 보내는 나라가 5개국. 5개국. 5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지금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군인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군대를 직접 안 보내고 의료 병력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 병력만 보내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선에 가서 싸우진 않기 때문에 후방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무기를 제공해줘. 어떤 나라는 돈을 제공해줘.
어떤 나라는 직접 군대를 뭐해? 보내려고 하는 보내줘. 그런 놔뒀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만. 지금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이 군대를 보냈어, 직접. 군사 무기를 팔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그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우리 모았나? 거기 한번 그 대금이 최하위 서해인 순으로 앞에 사람이 읽은 거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그리스, 프랑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그렇지. 16개국. 어유 어떻게 기억들 잘하네. 하나도 안 놓고 잘했는데. 여기 주로 보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남미에서는,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태국, 터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공화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에서는 그리스,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가 보냈다? 유럽, 거의 대부분은 미국. 미국.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보냈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살짝 도운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나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이념,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념적인 지지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눈치 보느라 내가 미국 편이라는 걸 입증하는.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힘이 이만큼 세다라는 걸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관련해서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이유는 전쟁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보내서 돈 벌려고. 어? 그런 꿍꿍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사실. 그런 점에서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과 또 어떤 뭐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이렇게 돕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하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이 와서 북한군을 도왔던, 또 소련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또 많은 온조를 했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평화통일을 여러분이 지금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 약 60년 전, 여러분들 평화통일 주장하면 감옥 갔어. 평화통일을 하자는데 감옥 갔다. 그럼 그때는 무슨 통일이었냐? 북시가 북진통이야, 북진통. 우리가 북한으로 진격해서 땅을 뭐 하자? 차지하자. 빼앗죠. 빼앗자.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끝났는데 3년 정도 하죠. 처음엔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다음에 치열하게 싸운 처음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지리하게 싸운 거야. 무슨 전선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km 차지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공격해서 또 1km도 뺏기는 거야.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느 한 산, 봉우리를 둘러싸고 하루 저녁으로 매일매일 대기가 바뀌어. 낮에는 우리가 막 포격해갖고 우리를 차지해. 그럼 밤에는 또 북한이 또 공격 또 차지해. 남부 차지해. 그래서 거기 그 봉우리 하나 때문에 죽은 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 봉우리에서. 그럴 정도로 어쨌든 지루하게 전쟁을 이끄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휴전 얘기가 나와, 휴전. 근데 그 휴전을 다 찬성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가 반대?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 반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해? 북진,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자. 이번 기회에 뭐 하자?
통일을 시키자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한국군은 괴멸 상태예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엔군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가 남의 나라 와서 죽어야 되냐고. 현상 유지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갈등이 있었던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진통일,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통일을 시키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건 나빠요. 평화적으로 해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 너 누구 편이야? 그랬어. 최한이하고 소연이가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 최한 입장에서는 소연이가 너무 나쁜 거야. 소연 입장에서는 최한이가 나쁜데. 근데 최한이가 대금이가 자기 친구인데 최한이가 야 최한아 또 소연이 말도 들어봐야지. 싸우면 어떡해.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 라고 말하면 최한이가 대금이 말이 곱게 안 들려. 너? 나의 원수인데 쟤랑 친하게 지내라고? 너 지금 제 편 들어주는 거냐? 너도 쟤랑 똑같은 놈이야. 너도 나랑 절교야. 이런 사람 시켜.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때려 부수고, 우리가 자본주의로 통일했다는데, 뭐? 공산주의와 평화협상을 해? 쟤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야, 너도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지고 심지어 사형시키고 그랬던. 근데 지금은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평화통일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방식이 대등하게 갈 거냐, 아니면 흡수통일,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홀꺽 삼킬 거냐, 평화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지난 정부 때 북한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그 바람에 북한이 이제 남한하고 통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다. 남을 쳐다도 안 볼 거다 막 이러면서 아예 분리독립과 비슷하게 돼버렸던 적이 있어요. 이번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북한과 좀 이렇게 다시 화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사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이 집권할 때는 남북이 화해 모드야. 사이가 좋아. 그래서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빨갱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라고 욕먹을 정도. 반면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정권을 가졌던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그전에 박정희, 그 다음에 현재 들어서면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이번에 탄핵당한 윤석열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북한하고 사이가 엄청 안 그렇죠. 일촉즉발 전쟁이 날 뻔한 어떤 그 위험 속에도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수행이 이래야 저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누구예요? 저요. 네. 근데 앞에서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 그래서 할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뭐 남북한 통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광복 이후 남과 북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까지 근현대사.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대사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3장에서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곳인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되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67조 북한은 한반도 전체 면적이 얼마? 55%.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보다 넓어. 근데 문제는 북한 땅의 대부분 뭐? 산, 산이 많아서, 고원이 많아서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남한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동구도 약 2,600만 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또 68쪽에 보니까 뭐가 많아? 자원, 자원, 광물 자원이 특별히 많아서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아연, 철금, 은, 납, 알루미늄 같은 360가지의 지하 자원이 붙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요즘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히토류 뭐 이러한
앞으로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반도체 이런 데 꼭 필요한 그런 티토늄 이런 것도 뭐 북한에는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자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차지할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산이 많아서 땅이 별로 없다. 생활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이른바 고난의 행군해 갖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못 살겠으니까 그 나라 차원에서 특별하게 그 가뭄의 시기, 또는 흉년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굶주리고 있는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 72쪽에 보니까 영아 사망률, 영아, 아기였을 때 죽는 경우가 남한은 사야, 사. 4명이야, 4명. 그리고 북한은 그 12배인 48명이나 죽는다. 거기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이거 있어. 하나가 바로 먹는 거.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의 세대 때문에 먹는 게 부실해. 또 하나가 의료시설. 병원이 잘 갖춰 있지 않아, 북한. 의료시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면역력이 없는데 잠시 조금만 아파도 죽어버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얘기를 뭐 할 텐데. 살릴 텐데.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북이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 원조, 식량 원조 이런 것들도 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 학교 생활 보겠습니다. 76쪽. 북한 학교 시스템이 어떻대? 76쪽에 북한의 학교 시스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3, 고3, 대학 4년 이렇게 되잖아. 그 전에 이제 유치원 갈 사람 가고, 어린이집 갈 사람 가고, 이렇게 되잖아. 북한은. 초-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다음에 대학교 4년. 대학교가 4년제에서 우리는 초등학교가 6년이고 고등중학교도 6년인데 비해서 여기는 4년, 6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또 모습이 있고 대학교 4년제 이렇게 해서 남북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교육제도도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 애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가 뭐해? 71쪽. 애기차기, 공놀이, 맥강차기. 맷감치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전통 놀이를 북한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들 쉬는 시간 준다면 뭐 할 것 같아? 공기놀이. 아? 공기놀이. 공기.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 스마트폰이 허용이 된다면 아마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다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하는 것들 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북한에서 명절 기념일로 언제를 명절로 세는지,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 특이하게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도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북한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책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쨌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정보관에는 분단 국가였는데 통일된 국가가 있어. 커다랗게 두 가지 이렇게 잘 독일이랑 베트남. 독일. 독일과 베트남. 베트남과 독일,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어. 근데 베트남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또 찾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 라는 책이에요. 인류세 들어봤어요? 인류세? 우리가 뭐, 아니요. 뭐지? 새가 그 세금 같긴 한데. 아니. 세금이 아니라 중생대, 고생대 뭐 하면서 뭐 아, 백악기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인류세라고 하는 어떤 그 나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류의 역사, 인류가 또 이제 얼마나 이 지구를 함부로 썼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책인데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라는 책 짧습니다. 이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